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검찰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거액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어제 남욱 변호사를 체포해 15시간 동안 조사한 데 이어 오늘도 오후부터 남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체포 시한이 내일 새벽까지여서 이르면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남 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개발이익 25%에 달하는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그 대가로 대장동 사업에서 특혜를 받아 결과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0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도 오늘 오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이 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먼 친척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대장동 사업의 분양대행을 맡았습니다. 이 씨는 토목 건설업체 대표 남호 씨로부터 사업권 수주 청탁과 함께 20억 원을 받았다가 2019년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가량을 받아 나 씨에게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채무액의 5배에 달하는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이 씨가 김 씨로부터 받은 100억 원 가운데 일부가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검찰 출석 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사업의 개발 이익을 모두 1조 8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성남시가 이 가운데 10%만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성남시가 국가 소유의 토지인 논밭과 임야 등 그린벨트를 강제 수용하고 용도 변경까지 해줬는데도 민간 사업자 등에게 1조 6천억 원의 부당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지금까지의 대장동 개발 이익을 택지 매각 수익 7,200여 원과 분양 수익으로 1조 1천억 원 등 모두 1조 8천억여 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어제 이재명 후보가 출석한 경기도 국정감사의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제시한 돈다발 사진이 허위라며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장동 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송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한 국회 행안위의 서울시 국정감사. 민주당은 어제 돈다발 사진을 공개했다가 허위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을 겨눴습니다. 국감장에 조폭과 결탁해서 누가 도대체 김용판 의원에게 이런 자료를 제공했는지 배후를 밝히고 김용판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실체는 조만간 밝혀질 거라고 맞섰습니다. 사진 그 한 장으로 전체를 덮으려고 그러고 국민을 호도시키려는 자세는 적절치 않고 그거는 소화적 발상이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질의를 집중했습니다. 오 시장은 준비해온 팻말을 든 채 대장동 개발은 서울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위험이 있는 일은 공공이 해결을 해주고 돈 버는 부분부터 민간이 참여를 하기 시작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왜 서울시에서 대장동 관련 질의를 계속하냐고 항의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한때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의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어제 시종일관 궤변과 비웃음으로 일관했다며 사이코패스 같았다는 원색적인 비난 논평까지 내놨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1,000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주간 확진자 추이로도 2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일상 회복 단계로의 진입을 앞두고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접종 완료자가 목표치인 70%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73명입니다. 이틀째 1,000명 초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유행을 주도했던 서울은 오늘 298명의 확진자가 나와 107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1,562명으로 한 주 전에 비해 398명, 약 20%가량 감소했습니다. 수도권은 약 18%, 비수도권은 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 데 대해 정부는 희망적인 상황이라면서도 이달 말까지가 위드 코로나 시작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내야만 모두가 염원하는 단계적 회복의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65.9%입니다. 이번 주말에 정부 목표치 70%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살에서 15살에 대한 접종 신청 첫날이었던 어제 대상자의 6.8%가 예약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신청이 진행 중인 16살과 17살의 접종 예약률은 약 57%입니다. 방역당국은 12살 이상의 미접종자는 누구나 자녀 백신으로 당일 접종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또 해외에서 접종을 마쳤지만 격리 면제서가 없는 사람도 관련 서류를 등록하면 국내 접종 완료자와 똑같은 방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함경남도 신포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미사일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했는데요.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10시 17분쯤 함경남도 신포 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정보자산 분석을 통해 이 미사일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의 고도는 약 60km, 비행거리는 약 590km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북한의 관련 동향을 감지해 한미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는 2019년 10월 북극성 사명을 수중 바지선에서 시험 발사한 이후 2년 만입니다. 당시 북극성 사명은 고각 발사됐는데 정상 각도에서 발사했다면 비행거리가 2,000k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앞서 2016년 8월에는 북극성 1형을 수중에서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8번째입니다. 올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해 최근 우리와 주요 국가들 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기묘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워싱턴과 서울에서 각각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와 정보기관장이 만나 대북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져 북한의 의도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앞서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 북핵 수석대표들이 협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측은 종전선언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했고 미국 측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철영 기자입니다. 워싱턴에서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종전선언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미 간 논의의 상당 부분이 이 부분에 할애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협의의 상당 부분은 종전선언 관련 심도 있는 협의에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간 일련의 협의를 통해 우리의 종전선언 우상에 대한 미측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한국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한미 간 협의 이후 반복해서 강조해왔던 만큼 종전선언에 대한 양측 간 입장 정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성김 미국 측 수석대표도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미 간 공동의 관심사에 관해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과 인도적 문제에 대한 협력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기존 입장도 강조했습니다. Our intent remains the same. We harbor no hostile intent towards the DPRK, and we are open to meeting with them without preconditions.
발표 내용으로만 본다면 한미 양측 모두 새로운 것은 없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과 종전선언 등이 망라돼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만큼은 어느 때보다 분명해 보입니다. 북한은 그러나 종전선언에 대해 여전히 실효성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전에는 워싱턴에서 한미일 세 나라의 국회 수석 대표 회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미일 세 나라 정보수장들의 서울 회동 결과도 최근 긴박한 한반도 상황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총파업과 도심 집회를 예고한 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20일 총파업 대회를 보장하고 양경수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비정규직 철폐, 돌봄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서울을 비롯해 충북과 대전, 부산, 울산 등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 방침입니다. 경찰은 서울 광화문 인근 도심에 십자 차벽 설치를 검토하는 등 곳곳에서 교통을 통제할 전망입니다. 충남 청양의 농공단지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에서 흉기와 휘발성 물질이 담긴 통이 발견됐고 다투는 소리가 났다는 신고자 진술을 토대로 방화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공장 창고 앞에 붙어있는 컨테이너가 새카맣게 불에 탔습니다. 주변에 있던 차량 한 대는 문짝이 그을려 있고 휘발성 물질이 담긴 통 4개가 놓여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6분쯤 철제벼 수매통을 만드는 한 농업법인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안에 있던 3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 온몸에 3도 화상을 입은 50대 남성 1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불이 난 업체는 지난해 3월 농공단지에 입주해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화재 현장 근처에서 흉기와 함께 휘발성 물질이 담긴 통이 발견된 점과 불이 나기 직전 다투는 소리와 비명이 들렸다는 화재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방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원 확인이 어려운 사망자 3명에 대해 국과수의 DNA 감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온갖 업무를 시키면서 입주민 갑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요. 21일 모레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경비원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이 명확히 구분이 돼 지정된 업무 외에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됩니다. 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은 시설 경비 업무 외에는 법에서 정해진 업무만 수행하게 됩니다.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와 정리, 안내문 게시와 우편 수취함 투입 등이 해당됩니다. 낙엽 청소와 제설 작업도 포함됩니다. 또 도난과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업무도 가능하다고 규정했습니다. 경비원이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도 구체화됐습니다. 개인 차량 주차 대행, 택배 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 직접 수행,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도색이나 제초 작업, 승강기나 복도 청소 등도 경비원의 업무가 아닌 걸로 정해졌습니다. 경비원은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서 시행령이 정한 범위 외의 일을 맡기는 내용이 들어있어도 경비원은 시행령이 정한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입주자 대표회의 등 관리 주체에 대해 지자체가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지난 광복절 고국으로 돌아와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되는데요. 이 홍 장군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대전 현충원 앞길이 홍범도 장군로로 지정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오동과 청산리전투를 승리로 이끈 독립군의 영웅 홍범도 장군. 해방된 조국이 아니라 이국 땅 카자흐스탄에 묻힌 지 78년 만인 지난 8월에야 머나먼 길을 돌아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홍 장군의 유해가 영면에 든 국립대전 현충원의 앞길이 홍범도 장군로로 지정됐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1호선 현충원역에서 홍 장군의 유해가 모셔진 대전 현충원까지 2km 구간입니다. 현충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이 길을 지나가면서 우리 과거에 항일 운동을 하셨던 장군님의 업적을 보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더 투철한 애국정신과 도로 초입에는 홍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안내판도 설치됐습니다. 명예 도로명 표지판에는 조국 독립을 위해 치열하게 항전했던 홍 장군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태극기가 붙었고 도로 곳곳에는 홍 장군의 사진을 담은 그림자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많은 독립군들, 무명의 독립군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오는 27일 홍범도 장군 탄생 153주년에 맞춰 대전 현충원과 명예도로 일대에서는 다양한 추모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에 단풍철을 맞아 준비 없이 산에 나섰다가 산악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까지 구조 요청 신고를 하면서 구조대분들이 곤란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정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씨는 변덕스러워도 산은 단풍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곱게 물들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써야 하고 거리 두기도 해야 합니다만 가을의 선물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상쾌하고 좋죠. 그동안 묵혔던 때가 없어진다고 할까? 여기는 언제든지 오면 올수록 보고 싶은 데가 여기 설악산입니다. 하지만 설레임에 덜컥 준비 없이 떠나기도 합니다. 동네 산책 가득 신발도 옷도 너무나 가볍습니다. 제대로 준비를 했어도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입니다. 그런데 단풍에 들뜨고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풍철에는 산악사고도 더 많다는데요. 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발생 건수가 3만 7천여 건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는 10,000건 넘게 발생을 했죠. 이 가운데 79% 정도가 실제 구조 활동으로 이어졌다는데요. 실족과 추락, 또 조난 등의 사고가 많았습니다. 갑작스런 운동이나 지병으로 인한 심장마비 등 질환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맘때, 그러니까 10월 구조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단풍철에는 산악사고도 집중됐다는 얘기인데요. 구조대가 가장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1분 1초가 급한 요 구조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자정 무렵 등산객이 구조대원의 부축을 받으면서 산을 내려옵니다. 엎혀서도 내려오고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더니 멀쩡하게 걸어서 떠나갔습니다. 병원 이송도 거부를 했고요. 4시간, 5시간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면 이제 탈진이라든가 근육 경련 이런 정도의 환자들이 있을 때는 대원들도 조금 불편한 건 없지 않아요. 최근 3년 동안 강원도 내 산악사고로 구조 신고가 접수된 건이 4,300여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안 가고 집으로 돌아간 경우가 1,200건이 넘습니다. 심지어 타고 온 관광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구조대를 부른 경우까지 있었다는데요. 버스 시간이 늦으니까 저희를 부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택시 역할을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들은 단순한 얌체짓이 아니라 진짜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의 구조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명 양체 환자들에 대한 이송 비용 등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짜 화재 신고의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등의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 산악 구조 신고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구조받을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을 산행은 그 준비가 더 철저해야 합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너무 가벼운 옷차림보다는 체온 유지 가능한 옷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풍잎에 뒤덮인 등산로는 미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화보다는 바닥면에 마찰력이 좋은 등산화를 신고요. 등산용 스틱을 쓰는 것도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해 지기 2시간 전엔 산행을 마무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신 있다고 또 지름길 찾는다고 등산로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또 조난 상황에 대비해 스마트폰에 GPS 기능을 켜고요. 미리 119 신고 앱을 설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등산로 곳곳에는 산악 위치 표지판이라는 게 설치돼 있거든요. 이 고유 번호를 주위에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두 차례 걸프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콜린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 정가에서 애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흑인 최초로 미국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역임했던 콜린 파월이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졌습니다. 올해 84살인 파월 전 국무장관은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돌파 감염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고인은 합참의장이던 1991년 걸프전을 진두지휘해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이후 2003년 국무장관 시절엔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실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라크 침공을 이끌었습니다. There can be no doubt that Saddam Hussein has biological weapons. 하지만 해당 결정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40여 년 공직 생활에 중대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그래도 정치적 행동과 거리를 두고 명예를 중시하는 동시에 비교적 온건했던 대외 정책의 면모는 미국 안팎에서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엔 자신이 몸담았던 공화당의 부시행정부 정책을 비판한 데 이어 2008년 이후 대선부터는 줄곧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정치적 변신을 꾀하기도 했습니다.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미 국방부와 국무부 등 정부 당국에선 일제히 애도의 목소리를 내며 고인을 추도했습니다. He knew that war and military action should always be a last resort. And to make that so, we need our diplomacy to be as robust and well-resourced as possible. 조 바이든 대통령도 고인이 위대한 미국인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곳 백악관을 비롯한 세계 각국 공관에 조기 개항을 지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각종 예술인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최근 늘어난 발급 요청으로 발급이 지연되면서 어쩔 수 없이 지원금을 포기하는 예술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강예슬 기자입니다. 44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울산 미술계의 원로 이창락 화백. 코로나19로 각종 전시회가 취소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문화재단에서 주는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지원금 신청의 필수 조건인 예술인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원금 접수 기간은 2개월 남짓인데 증명서 발급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려 마감 기간을 맞출 수 없게 됐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형식적이고 참 그림의 떡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정말 맡으려고 하면 아까 보여드렸죠. 예, 몇 개월씩 걸리고 그러니까. 최근 예술활동 증명 신청을 받으려는 예술인들이 전국적으로 많아지면서 발급 소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술인 증명 신청 건수는 매년 40% 이상씩 증가하고 있지만 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직원은 7명 그대로입니다. 이 때문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이 2019년 평균 20일에서 올해는 76일로 3.8배 이상 늘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가 진행된다고 해서 그 지역을 빨리 하거나 이러기에는 취재가 시작되자 울산문화재단 측은 접수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역예술계는 근본적으로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 증명을 지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3,000선을 지켜내며 양시장 빨간불을 켜며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홀로 매수에 나서며 11거래일 만에 1,000선대로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2.36포인트 상승한 3,029.04에 코스닥은 11.49포인트 오른 1,005.35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중국 경기 둔화 우려와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세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에 나서며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카카오페이 상장 기대감에 카카오와 카카오뱅크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또한 삼성 SDI가 미국 자동차 기업과의 배터리 협약 소식에 3% 넘는 오름세를 보였고 펄어비스가 모바일 게임의 신작 기대감에 7% 넘게 올랐습니다. 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에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원 90전 내린 1178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급격하게 차가워진 날씨 탓에 설악산에서는 올해 첫 눈이 관측됐습니다. 펑펑 내리는 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산발적으로 눈이 많이 날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강원도 양양 설악산 대청봉 일대의 CCTV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 위로 눈이 소복하게 쌓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 설악산의 첫 눈은 지난해와 비교해 약 보름 정도 빨랐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 아침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고요. 또 경기 내륙, 강원 내륙과 산간,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기온이 영하권으로 곤두박질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 20도 안팎에 20도 아래에 머물면서 종일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내 추위가 함께할 것으로 보이니까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쾌청한 하늘 이어지고 있지만 영동 지역에서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밤까지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후에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광주 5도, 대구 6도 등으로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청주 16도, 광주와 대구 1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서해, 남해,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3에서 7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특히 동해안 지역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레는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글피에는 영동과 제주도에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